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4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4강 같은 경우는 4차 시 수업은 1차 시부터 3차 시 수업을 그 교과서로 우리 같이 복습하는 그런 차시로 선생님이 계획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선생님 그 캠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맞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를 다 펼쳐가지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우리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생물의 특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1차 시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뭐 앞에서 우리가 다 수업했지만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생물의 공통적인 6가지 특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선생님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지는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글도 읽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본문에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요거 이 사용이 조금 아직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본문을 좀 볼게요. 생물은 비생물과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로봇은 생물과 모습이나 행동이 비슷하지만 생물과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의 빈칸에 한번 적겠습니다. 자, 강아지 로봇과 강아지의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움직인다, 뭐 이런 것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앞에서 배웠던 그 용어를 이용해서 쓴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 괜찮나요? 자, 자극에 대해 뭐 한다? 반응한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해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차이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자 생장을 할 수 없어요. 로봇을 구입해서 한 1년 지나면 로봇이 크기가 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식을 미안합니다. 아직 좀 서툴러서 그래요. 자,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생장과 생식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강아지의 차이점은 일단 여러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생물의 기본 특성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왼쪽에서 했던 그 로봇은 할 수 없는 생장이나 생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 대사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뭐 이 페이지는 간단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쪽을 여러분들 펴시면 됩니다. 14쪽에 보시면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하고 본문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뭐 본문 첫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요. 그 현미경으로 식물의 잎이나 동물의 피부를 관찰해 보면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세포의 모습과 크기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자,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생물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 자, 어떤 생물은 대장균이나 아메바처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랬고요. 돌고래 장미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세포 생물은 그 밑에 줄이에요. 단순히 세포들이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몸을 구성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잠깐 사진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세포가 모여서 뭘 이루죠?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 조직을 이룹니다.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또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뤄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눈, 코, 뭐 폐, 심장, 뇌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독자적인 생명체를 뭐라 그랬죠? 개체라고 합니다. 물론 식물하고 동물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방금 봤던 요 내용 있죠. 다세포 생물은 단순히 세포들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유기적으로 몸을 구성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첨부를 하자면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밑에 줄 갑니다. 이와 같이 생물은 세포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를 생물의 기본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얘가 여러분 제가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하죠, 그죠? 자, 자, 물질대사로 갑니다. 자,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 두 번째는 물질대사였어요. 물질대사는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글 보시면 이 과정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를 물질대사라고 한다. 즉 세포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뭐 세포 수준이든 조직 수준이든 이러한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물질대사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뭐에 출입이 동반된다? 그렇지, 에너지.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질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 선생님이 합성이라는 단어와 동화, 매치시키라 그랬어요. 같아진다는 뜻이지, 그지? 반대로 물질을 분해하는 것은 이화작용. 다를 이자잖아, 그지? 그리고 밑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이 화학 반응이 각각 광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생물은 물질대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물질대사는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탐구활동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 1976년에 여기 나오죠. 1976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 혹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화성을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성에 그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생물이 있냐 없냐를 확인했던 그 실험을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우리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과정을 볼게요. 밑에 보시면 실험 가나다 세 가지 실험이 나오고 실험 가나다 세 가지 실험. 이 실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야 같은 실험은 자, 읽어볼게요. 그 화성 토양과 공기가 들어있는 실험 용기 속에 방사성 기체인 CO2를 넣었는데 CO2 옆에 14라고 적혀 있어. 이거 뭐야, 얘들아? 우리 보통 원소 기호의 왼쪽 밑에 뭘 적어요? 원자 번호를 적지. 탄소는 6번. 맞지? 지금 탄소가 6번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1학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1학년 주기율표 다 했잖아. 통합과학 시간에. 그지?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야 돼. 그 기본이야, 얘들아.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양성자수가 6개야. 그지? 그 다음에 요 왼쪽 상단에 적는 게 질량수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지금 14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적는 게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양성자수에서 중성자수를 더한 거예요. 됐니? 자, 이 밑에는 뭐였다고? 원자 번호잖아. 원자 번호는 누구의 수야? 양성자수야. 그치? 그치? 그러면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즉 이 둘의 합에서 얘를 빼면 누구 남아? 중성자수가 남아. 그럼 얘는 지금 이 탄소는 중성자가 몇 개야? 14 빼기 6 하면 8개지. 그치? 근데 자, 탄소 중에는 6에 12짜리도 있고요. 6에 14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뭐가 다른 거야? 양성자수 원자 번호 똑같지? 그러니까 탄소라는 원소 같은 종류의 원소 아니냐?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 이런 친구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지. 동위원소라 불러요. 이거 화학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몰랐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 그래. 얘들 질량수가 좀 다르다고. 근데 이 12짜리는 좀 안정한 반면에 14짜리는 좀 불안정해. 얘들이 불안한 애들은 자꾸 설쳐요. 자꾸 이렇게 막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자꾸 분열하고 이래가지고 그 분열할 때 이제 방사선을 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방사성 기체인 탄소 이제 질량수 14짜리인 탄소가 있는 CO2를 넣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때 이론적인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는 이 탄소에 그 색칠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탄소에 방사성 이 동위원소가 들어있으면 그 방사능이 울리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원소에 색칠을 하는 것처럼 표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췄습니다. 빛을 줬죠. 왜? 빛, 광. 그렇지. 즉, 이 간은 광합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토양에 있는 어떤 미생물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론 뭐 화성에 뭐 토끼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 뛰어다니면 생명체 있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토양 속에 혹시 세균이나 뭐 이런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이런 광합성 같은 동화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빛을 비추었고 5일 후에 용기 속의 방사성 기체를 제거했어요. 요거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도에서 방사능 검출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한 개씩 해볼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같이 해야겠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는 토양에 들어있는 용기 속에 이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있는 영양물질을 주입했어요. 자, 우리 가에서는 CO2를 주입했는데 나에서는 영양물질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광합성은 CO2하고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지만 세포호흡은 영양분을 산소하고 반응시켜가지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가 사실 동화작용 확인 실험이에요. 제가 쓰면 동화라고만 적을게요. 동화작용 확인 실험이고 나는 이화작용 확인 실험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영양분을 주고 네가 이 영양분을 분해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뭐 CO2, 세포호흡 기준으로 하면 CO2도 나오니까 그 CO2가 방사능 계측기에 가면 이 질량수가 14짜리인 C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를 먹고 CO2를 뱉었어. 그럼 이 CO2의 C도 14짜리 C겠지. 그럼 여기가 울리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실험 다 같은 경우는 화성 토양이 들어있는 용기 속에 일정한 조성을 가진 혼합기체를 넣고 자, 여기서 이제 혼합기체를 넣었어요. 갑자기 왜 혼합기체를 넣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영양물질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네? 그럼 여기에는 방사성 계측기를 달면 안 된다. 그지? 너네 이것도 잘 봐야 돼. 가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썼기 때문에 방사능 계측기를 단 거야. 근데 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지 않아서 그냥 영양물질을 줬다고. 그럼 여기는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기체 분석기야. 자, 여러분 여기 혼합기체 넣었죠? 이거랑 기체 분석기랑 매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다는 얘도 어쨌든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떤 혼합기체, 이 기체에 있는 어떤 그 성분을 얘가 이용해서 뱉어내면 자, 여기 혼합기체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을 본인이 흡수해가지고 얘가 화성 토양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막 물질 대사해서 이화작용에서 분해해서 다시 뭘 뱉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생각해봐. 인풋, 아웃풋. 이게 생기면 여기에 이 용기 속에 있는 기체의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 속에 여러분들 사람 한 10명 갖다 놓고 시간 오래 지나면 그 공기 기체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집니다. 산소는 자꾸 줄고 CO2 늘 거야. 왜 사람들이 자꾸 호흡하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기체 분석기를 쓰는 거야. 됐니? 뭔가 인풋, 아웃풋 했다면 이 기체의 조성 비율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나다 시점이 뭘 하려는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다시 앞으로 되돌려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걸 좀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리로스쿨이나 우리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죠, 그죠? 거기에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간색만 하니까 좀 그렇다, 그지? 자, 블루로 갑니다. 자, 이 실험에서 가정하고 있는 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뭐예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나왔으니까 뭐라고 적을래? 그렇지. 물질, 대사. 선생님 원래 이거 글씨를 이거보다 좀 더 잘 쓰는데 이걸로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알아먹겠죠. 자, 2번 실험 가나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종류는 무엇인가? 위에 적었습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리고 얘도 뭐 이화작용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뭐 사실은 그 기체 교환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이화작용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냥 X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1강에 대한 복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2강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흥분했네요. 아직 1강에 대한 복습이 덜 끝났네, 그지? 이제 물질 대사까지만 했는데, 그지? 지금 아침이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나머지 여러분들 다 나중에 또 복습하면서 또 교과서 한번 정독해야 돼요. 쭉 내려가서 자, 이처럼 생물은 빛, 온도, 중력, 소리 같은 환경의 변화, 즉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생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체내 수분량이냐, 혈당량, 온도. 이거 밑줄 칠게요. 체내 수분량, 혈당량, 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1강에서 항상성 쌤 얘기할 때 세 가지 사례 얘기했지? 딱 나오잖아 봐. 수분량, 혈당량, 체온, 온도. 그치? 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바꿔보자. 생물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생물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무슨 뜻이야? 항상성. 그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생장과 발생입니다. 생장과 발생. 자,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생물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린다. 당연히 세포수를 늘릴 때는 세포가 분열해서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라는 것이 뭐다? 생장이다. 생장은 세포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고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된다.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개체까지. 그지? 수정란이 쭈쭈쭈쭈쭈쭉 이런 것들은 참고해. 아직 여러분들 발생학적인 좀 얘기라서 깊게 팔 수는 없어요. 세포 분열하면서 조직과 기관 형성하다 분화한다 이런 표현 썼었는데 아무튼 간에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 뭐다? 발생이다. 그래서 쌤이 발생과 생장은 시기를 가지고 구분해라 그랬지. 그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개구리입니다. 자, 아래서부터 어디까지? 완전한 개체. 어디야? 여기까지지. 요 아래서부터 어린 개구리 될 때 이 전체 과정이 뭐다? 발생이다. 아래에서부터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개구리가 얘가 이제 어른 개구리죠. 성체죠, 성체. 이게 되는 게 생장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 자, 생식과 유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생물은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생식을 통해 자손의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생식이란 자손의 수를 늘리는 것, 그 자손을 낳는 것, 이게 생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장균이나 집시인벌레 등 단세포 생물은 무성생식, 그러니까 성이 없다는 거예요. 암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몸뚱아리가 나눠진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표현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집시인벌레 그죠? 그래서 무성생식하는 개체도 있지만 다세포 생물은 유성생식, 성이 있다, 있을 유자죠, 그지? 그러니까 암수가 있고 이 유성생식은 뭘 만드냐 하면 생식세포를 만들어. 생식세포를 만들어. 자, 우리 사람의 생식세포 뭐야? 정자난자지. 자, 이 생식세포 어떻게 만들게? 이 생식세포를 by 뭐에 의해서 만드냐면 이게 바로 감수분열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들어봤죠? 생식세포 분열. 또 다른 말로 감수분열. 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 정자난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4단원 가서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요 이름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런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이런 생식을 통해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 생식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지? 생식 활동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그 자손한테 유전자를 물려줘서 유전 현상이 생기는 거지. 생식이 없으면 유전도 없어요. 그럼 생식이 없다. 유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종은 뭐다? 멸종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놓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 오늘부터 다 애 놓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되면 인류는 100년 안에 뭐예요? 멸종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지금 100년 안이라고 표현했던 건 지금 평균 수명을 얘기해서 그런 거고 뭐 더 오래 살지 몰라도 아무튼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과 유전은 종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닮았나요? 이 고릴라? 침팬지? 침팬지군요. 미안하다 얘들아. 침팬지. 침팬지한테 고릴라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치? 닮았습니까? 사실 이 옆에 침팬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 옆에 애나 얘나 우리 뭐 구분 잘 안 되죠. 그죠? 무튼 간에. 자, 자꾸 딴소리를 하네요.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네. 자,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중 잘 하고 있죠? 자, 적응과 진화 보겠습니다. 생물이 만들어낸 자손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다. 이 변이란 단어는 좀 variation. 발음이 좀 이상하죠? variation.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변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변이가 생기고 이것들이 환경에 좀 적합해야 결국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이란 개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결국은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잘생기고 키 크고 근육이 많고 뭐, 야, 이래서 살아남는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어떤 생물이건 그 환경에 자연에 선택받은, 즉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종하는 겁니다. 자, 밑줄 칠게요. 개체가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이끈 변화를 이 문장이 좀 얘들아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지 않니? 개체가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이끈 변화를 적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글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변화는 변화지만 결국 환경에 이렇게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 밑에 볼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은 원시 생명체 탄생한 직후 공통의 주상으로부터 공통주상, 쌤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우리 1강의 마지막 부분에 심슨 진화쌤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지, 그지? 이제 잘못된 사례로 쌤 보여준 건데 그렇게 수직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밑줄 칠게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갈라져 나온 진화의 결과물. 이게 진화라 그랬잖아. 이 갈라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써볼까? 종분화라는 용어를 썼었어. 그지? 그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그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게 이제 종이 분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의 가장 전제는 변이입니다. 변이.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생겨서 그 변이된 어떤 애들이 그 환경에 적합해서 살아남고 또 생식과 유전을 통해 계속 자손을 이렇게 낳고 그게 다 오랜 세대 동안 거치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개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종분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의 다양성은 환경에 따라 생물의 형태와 기능, 생활 방식 등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변화해온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랑잎벌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이거? 못 찾겠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안 보이지, 그지? 못 찾겠다 얘들아, 진짜. 이건가 이거? 이건가? 못 찾겠네. 어디 갔냐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그 나뭇잎과 구분되지 않게 진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또 포켓몬스터 진화하면 안 돼?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변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공통주상으로부터 이런 애들이 그냥 굉장히 랜덤하게 그냥 태어났어. 변이야. 근데 이 환경이 다 녹색이니까 얘들이 잘 안 잡아먹히네. 생존에 유리한 거야. 그게 자연 선택이야. 환경에 선택받은 거지. 됐죠? 그리고 뭐 겨울, 여름 이 어떤 요 적응이입니다. 적응이. 그리고 요 선인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치? 이게 그냥 진화의 산물이야. 그럼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대답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그냥 현재 이 형태와 이 특징이 이 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적합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1강 복습이 끝났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강에 대한 복습인데 2강에 대한 복습은 교과서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바노프스키. 이 사람 이제 바이러스 발견한 사람인데 나머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부터 밑줄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크기 또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만큼 작다. 이 말은 크기가 누가 크다는 거야? 세균, 바이러스. 누가 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럴 땐 또 지우개 기능. 바이러스. 세균이 크죠? 여러분들 요 밑에 요 박테리오파지요 기억나요? 얘 누구를 숙주로 삼는 애들이야?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 그러잖아. 그럼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커야지. 그래야 세균 안에 들어가지. 바이러스가 더 크면 세균이 어떻게 기생해? 그치? 크기는 세균이 훨씬 크다. 자, 그 밑에 유전 물질인 DNA나 RNA를 가지고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세포보다 훨씬 단순하다. 즉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이죠. 대체로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 한 가지 핵산만을 가지고 있고, 자,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비생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물체 내부에서는 뭐예요? 생물이에요. 그렇죠? 생물체 밖에서는 얘들은 아무것도 못해. 물질에서 못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전 물질을 단백질 껍데기가 싸고 있는 결정체야. 근데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내에 들어가면 그 숙주 세포의 물질 대사를 이용해서 증식도 하고 돌연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박테리오파지는 유전물질 DNA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 면역 결핍, 이게 에이즈 알지? 호전성 면역 결핍 중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는 아리노 바이러스예요. 아데노 바이러스, 뭐 감기의 주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DNA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좀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야? RNA 바이러스. 그래서 유전 물질의 종류를 좀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바이러스는 모양도 다양하고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바이러스를 어떤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방금 했죠? DNA, RNA, 유전 물질의 종류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숙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숙주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어요. 세균을 숙주로 삼는 애들, 식물을 숙주로 삼는 애들, 동물을 숙주로 삼는 애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주면 얘들은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 모형 만들기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강 복습입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여기는 개념적인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짧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과 통합. 자, 20세기 중반 왓슨 크릭 DNA 구조 밝혀진 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영상도 보고,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학문 간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학문 간의 문턱이 낮아져서 서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그 유전체 사업, 게놈 프로젝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그죠? 자, 이제 쭉 내려가서 나머지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DNA 구조를 밝히는데 X선 결정. 그때 프랭클린 나왔죠, 그죠? X선 회절 가지고 찍은 사진으로 이걸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서 모델화하는데도 물리적 기술과 분석이 중요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생물공학, 생명과학, 생물정보학 이런 학문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과 연계된 사례조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등교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중에 선생님 포트폴리오라는 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탐구활동 같은 거 선생님이 숙제로 낼 수 있어요. 조사해오라 하면 여러분들 조사해서 발표도 하고 그거를 나중에 다 모아서 하나의 여러분들 학습 자료 철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등교계 하면 또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인터넷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빈칸들을 한번 채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채워보시고,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과제로 여러분들이 또 제출을 해야 되니까 한번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학문의 분야의 경계는 점차 낮아지고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어떤 주제를 연구하든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은 의학, 공학 등 다른 학문들과 연계돼서 그 발전이 촉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우리 실생활과도 관련이 깊다.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육 환경도 조별로 이렇게 수업도 많이 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연구의 어떤 그런 유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형태가 이미 변하고 있으면 예전부터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어떤 백과사전식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인재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 이제 그걸 그냥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정보들을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뭔가를 통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는 앞으로 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인재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별로 과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싫어하고 이런 학생도 많던데 물론 또 번거롭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좋은 취지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대학 가서도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 과제 이런 거 다 조별로 합니다. 협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자, 일단 오늘 한번 처음으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디지타이저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 조금 진행이 좀 버벅거리는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교과서에 필요한 것들도 채울 거 채우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주차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차시부터 4차시 강의 동안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과제를 좀 잘못 제출한 학생도 있더라고. 자, 1, 2, 3차시는 여러분들 학습지 기반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린 학습지를 여러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인쇄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필기하고 거기 빈칸을 나중에 복습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4차시는 교과서야. 지금 교과서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약간의 어떤 그런 숙제를 냈었어. 이런 것들도 다 채워서 밑줄 긋고 빈칸들 채우고 필요한 것들 채워서 이거를 교과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뭐 굳이 한 페이지씩 찍을 필요 없죠. 이렇게 펼쳤을 때 양옆으로 한 장씩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찍어서 같이 한 번에 위로스쿨에 과제를 올려주시면 그 과제 했는 걸 보고 출결 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과제 제출 안 하면 여러분들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과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나머지 문의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들은 오픈 채팅방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